날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어요. 남몰래 고을의 비리를 파헤치던 암행어사 박문수.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주막 구석에서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려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꼬마 거지가 돌연 나타나 어사의 팔을 덥석 붙잡으며 외칩니다. 날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어요. 장터를 떠돌던 어린 거지는 대체 어떻게 독의 정체를 알았던 것일까요? 목숨을 구해준 장터 꼬마 거지의 기막힌 사연과 탐관오리를 향한 통쾌한 반전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구름 뒤로 달이 숨어버린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더랍니다. 고을 변두리 잡초가 무성하고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주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밤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 적막한 길 위로 해진 갓을 빗딱하게 쓰고 다 떨어진 도포 자락에 흙먼지를 잔뜩 묻힌 한 사내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으니 그가 바로 고을의 비리를 파헤치려 자맥 나온 박문수 어사였던 것이지요. 박문수 어사는 주막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는 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자리를 잡았더랍니다. 주모, 먼 길을 오느라 목이 타니 여기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랑 요기할 것 좀 내오소. 박문수 어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은은하게 서려 있었지요. 부엌 쪽에서 기름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던 주모는 박문수 어사의 누더기 같은 행색을 보고는 대번에 입술을 삐죽거리며 험악한 인상을 썼더랍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웬 거지 선비가 찾아와서 난리람. 돈은 제대로 챙겨왔는가 모르겠네. 주모는 투덜대며 탁한 막걸리 한 사발과 식은 안주를 쟁반에 담아 박문수 어사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들은 바로 조 판관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수아들이었고 그들은 품속에 칼날을 숨긴 채 박문수 어사가 술을 들이키기만을 뱀처럼 노려보고 있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직한 술사발을 들어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지요. 막걸리의 시큼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박문수 어사의 팔을 덥석 붙잡으며 목청껏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어요. 순간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고 박문수 어사는 술잔을 멈춘 채 자신을 가로막은 거지 꼬마 막돌이의 간절한 눈망울을 내려다보았지요. 사색이 된 주모가 쟁반을 내던지며 달려와 막돌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더랍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귀한 손님 앞에서 재수 없게 헛소리야.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막돌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박문수 어사의 도포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지요. 날이, 제발 제 말을 믿으셔요. 저 주모 할멈이 날이 오기 전에 술에 허연 가루를 타는 걸 제가 똑똑히 봤구먼요. 박문수 어사는 막돌이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진실을 읽고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은반지를 슬그머니 꺼내 술사발에 담갔더랍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맑고 하얗던 은반지가 술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숯덩이처럼 검게 변하며 부글부글 고약한 연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문수 어사의 눈빛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변하며 주모와 구석의 사내들을 쏘아보았지요.
네 이놈들, 감히 나라의 어사. 아니, 길 가는 나그네에게 독을 먹여 죽이려 들다니. 내 놈들이 정녕 사람이더냐. 상황이 탄로 나자 조 판관의 수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퍼런 칼날을 뽑아들고 박문수 어사를 에워쌌더랍니다. 이미 늦었다. 정체를 알았으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저 꼬마 놈까지 묶어서 산채로 묻어버려라. 사방에서 칼날이 들이닥치는 위급한 순간 박문수 어사는 막도리를 번쩍 들어 제 뒤에 세우고는 옆에 있던 술상을 발로 차 사내들의 얼굴을 가격했지요. 막도리라 했느냐? 내 손을 꽉 잡거라. 오늘 너와 나, 이 지옥 같은 곳을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박문수 어사는 날아오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주막 뒷문을 어깨로 부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더랍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막도리는 박문수 어사의 든든한 손을 잡고 숨이 넘어갈 듯 달리고 또 달렸지요.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숲속 깊은 폐가에 몸을 숨긴 뒤에야 박문수 어사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으며 막도리에게 물었더랍니다. 어린 내가 어찌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느냐? 그리고 저들이 왜 이리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이냐? 막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조판관의 악행으로 부모를 잃고 장터를 전전하며 보아온 고을에 소름 끼치는 비밀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더랍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폐가 구석에서 막도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 같은 사연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더랍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박문수 어사는 막도리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귀를 기울였지요. 날이 조 판관 그놈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나 다름없구먼요. 벌써 여러 명의 나리 같은 분들이 그놈이 내놓은 술잔에 목숨을 잃고 저 뒷산 구덩이에 이름도 없이 버려졌단께요. 막도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작은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바닥을 긁고 있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이를 득득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린 내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다 안단 말이냐? 거짓이라면 내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막도리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가슴을 쾅쾅 내리쳤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약초꾼이었습죠. 어느 날 산 깊은 곳에서 귀한 약을 캐다 조 판관의 수하들이 가마니에 쌓인 시신들을 안매장하는 것을 보셨구먼요. 아버지는 시신의 손톱이 검게 변한 것을 보시고는 단박에 비소에 중독된 것을 알아차리셨지만 그게 우리 집안의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더랍니다. 막도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며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더랍니다. 조 판관의 비밀을 알게 된 막도리의 아버지는 관아 놈들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해 돌아가셨고 어머니 역시 화병으로 뒤를 따르셨으니 막도리는 벽장 속에 숨어 그 비극을 전부 지켜봐야 했던 것이지요. 박문수 어사는 막도리의 처참한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감정을 억누르며 창밖의 어둠을 매섭게 노려보았더랍니다. 왕실의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늘 일개 판관 놈이 고을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어사들까지 독살했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로구나. 막도라, 내가 내 눈이 되어준다면 매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주마.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떴지만 고을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더랍니다. 장터 곳곳에는 박문수 어사와 막도리의 얼굴이 그려진 방이 붙었고 조 판관은 그들의 목에 황금 백냥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지요. 박문수 어사는 해진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막도리와 함께
조 판관의 눈을 피해 산길을 올랐더랍니다. 시장 상인들은 눈을 부라리며 낯선 이만 보이면 관하에 일러 바칠 기세였으니 고을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지요. 막도리는 산짐승이나 다닐 법한 험한 바위 틈새로 박문수 어사를 안내하며 속삭였더랍니다. 날이 이 길로 가야 조 판관 놈이 몰래 숨겨둔 비밀 동굴로 갈 수 있구먼요. 제가 아버지와 약초를 캐러 자주 다니던 곳이라 저만 아는 길입니다요. 가파른 고개를 넘어 마침내 덩굴로 가려진 동굴 입구에 다다른 박문수 어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동굴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 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웬일인지 시퍼런 쇠사슬과 묵직한 족쇄들이 가득 널려 있었지요. 박문수 어사는 쇠사슬 하나를 들어 올리며 차갑게 읊조렸더랍니다. 곡식이야 탐욕이라 치더라도 이 쇠사슬들은 대체 어디에 쓰려는 물건이란 말이냐? 이는 필시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 산기슭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관아 병사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디쯤 흔적이 있다. 쥐새끼 같은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잡아들여라. 박문수 어사는 막도리를 제 뒤로 숨기며 동굴 벽에 몸을 바짝 붙였더랍니다. 이제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박문수 어사와 막도리는 조 판관의 사악한 마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동굴 속에서의 위태로운 고비를 간신히 넘긴 박문수 어사와 막도리는 조 판관의 뒤를 쫓아 고을 변두리에 외딴 항구로 발걸음을 재촉했더랍니다. 이튿날 새벽 바다 위로는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욱한 물 한 개가 깔려 있어 손을 뻗어도 제 손가락 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막이 감돌았지요.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우던 그때 안개 너머로 거대한 외세의 무역선 한 척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은밀하게 정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문수 어사와 막도리는 해안가 바위 틈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더랍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박문수 어사는 그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지요. 마차에서 내리는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울부짖는 고을의 젊은 남녀 수십 명이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나리, 제발 저희를 살려주셔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하십니까요? 백성들이 땅바닥을 긁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조 판관의 사병들은 인정사정 없이 발길질을 해대며 그들을 배 위로 몰아넣었더랍니다. 그 소름 끼치는 현장 한복판에는 비단옷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조 판관이 서 있었지요. 조 판관은 외국 상인과 마주서서 사악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더랍니다. 허허, 이번에 고른 놈들은 아주 기운이 좋고 튼튼한 놈들로만 엄선했소. 자, 약속했던 황금은 준비되었겠지. 외국 상인이 궤짝을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이 가득 담겨 있었고 조 판관은 그 황금을 보며 탐욕스러운 침을 삼켰더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막도리는 배 위로 끌려가는 친구들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그만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안 돼, 전박아, 길동아, 날이 제 친구들이에요. 저놈들이 내 친구들을 짐승처럼 팔아넘기고 있어요. 박문수 어사가 급히 막도리의 입을 틀어 막았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더랍니다. 조 판관의 호위 무사인 일도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박문수 어사가 숨은 바위 쪽으로 칼을 겨누었지요.
거기 누구냐? 어떤 쥐새끼가 감히 조 판관 나리 앞길을 가로막느냐?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병이 칼을 뽑아 들고 숲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박문수 어사는 더 이상 숨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막도리를 뒤로 세운 채 당당히 걸어 나왔더랍니다. 네 이놈들, 백성이 곧 하늘이거늘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제 백성을 이방인에게 팔아치운단 말이냐.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박문수 어사의 호통에 조 판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휘둘렀더랍니다. 천벌, 하하하. 이 고을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저 거지 선비놈과 꼬맹이를 당장 잡아라. 배후가 누구인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신하겠다. 사방에서 시퍼런 칼날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박문수 어사는 막도리의 어깨를 꽉 쥐었더랍니다. 막도라, 잘 듣거라. 내가 길을 열 테니 너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이 고을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느니라. 박문수 어사는 달려드는 사병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지만 중과부적이었지요. 조 판관의 호위 무사가 휘두른 칼이 박문수 어사의 어깨를 깊게 베어버렸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피가 낭자한 어깨를 부여잡으면서도 막도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지요. 가라, 막도라. 가서 월향을 찾아라. 이 은반지를 보여주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박문수 어사는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어사 심표인 은반지를 막도리의 손에 꽉 쥐어주고는 아이를 거친 강물 속으로 힘껏 밀어 넣었더랍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막도리가 안개 낀 물속으로 사라지자 박문수 어사는 홀로 남겨진 항구에서 수십 자루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쓰러졌지요. 조 판관은 피투성이가 된 박문수 어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잔인하게 웃었더랍니다. 이놈을 지하 옥사에 가두어라. 무역선이 떠날 때 저 백성들과 함께 산채로 바다에 수장시켜 주마. 그렇게 박문수 어사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고 강물에 휩쓸려간 막도리의 운명 또한 차가운 물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절벽 아래 거센 강물로 던져진 막도리는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아 치는 와중에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더랍니다. 뼈를 깎는 듯한 강추위가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박문수 어사가 마지막으로 손에 꼭 쥐어준 은반지만큼은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어사 나리. 나리도 살아계셔야 해요. 저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막도리는 강가에 떠내려온 굵은 버드나무 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무트로 기어 올라왔더랍니다. 젖은 옷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막도리는 쉴 틈도 없이 산비탈을 달리고 또 달렸으니 그가 향한 곳은 과거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 주었던 퇴기 월향이 운영하는 비밀 주막 월영각이었지요. 월향 이모님, 이모님 계셔요? 저 막도리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셔요. 달빛조차 가려진 깊은 밤, 월영각의 뒷문을 두드리는 막도리의 처절한 외침에 등잔불을 켜고 나온 월향은 아이의 몰골을 보고 사색이 되었더랍니다. 물에 젖어 덜덜 떠는 막도리가 품속에서 박문수 어사의 은반지를 내밀자 월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요. 아니, 이 반지는 이건 암행어사의 심표가 아니냐. 막도라,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사 나리는 지금 어디 계시단 말이냐? 막도리는 울음을 삼키며 항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신매매와 박문수 어사가 조 판관의 사병들에게 끌려간 사연을 낱낱이 고했더랍니다.
월향은 과거 막돌이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갈 뻔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도와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에 즉시 결단력을 내렸지요. 막돌아, 슬퍼할 시간이 없다. 조 판관 그놈이 배를 띄우기 전에 나리를 구해야 해.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약초들을 기억하느냐? 막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에서 미리 캐다 말려두었던 향기만 맡아도 곰처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다는 취혼초 가루를 꺼내 보였더랍니다. 월향은 신뢰할 수 있는 장정들을 불러 모으고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비기생들을 대동하여 조판관의 관아로 당당히 향했지요. 아이고, 관아 나리들, 오늘 조판관 나리께서 큰 거사를 치르신다기에 제가 특별히 술상을 봐왔습니다요. 여기 향기로운 술 한 잔씩 받으시고 기운 내셔요. 월향이 화려한 춤사위와 입담으로 경비병들의 넋을 빼놓는 사이 막돌이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담을 넘어 관아 바닥 밑 환풍구로 몸을 밀어 넣었더랍니다. 먼지와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통로를 기어간 끝에 지하 옥사에 다다른 막돌이는 시커먼 쇠사슬에 묶여 의식을 잃어가는 박문수 어사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막돌이는 미리 준비해온 취온초 가루를 간수들의 코앞에 소리 없이 뿌렸고 간수들이 코를 골며 쓰러지자 허리춤에서 열쇠를 훔쳐 옥문을 열었더랍니다. 나리 정신 차리셔요. 저 막돌이구먼요. 월향 이모님이 밖에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요. 박문수 어사는 막돌이의 목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부서진 어깨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어사는 막돌이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면서도 곧바로 나가는 대신 조 판관의 비밀서고 쪽을 가리키며 엄중하게 말했더랍니다. 아니다, 막돌아. 지금 나만 살아서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저 서고 안에 조 판관의 목을 칠 이중 장부가 들어있느니라. 그 장부가 있어야 저놈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어. 막돌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일러준 서고의 은밀한 함정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조 판관이 중앙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비밀 장부를 품 안에 챙겨 나왔더랍니다. 두 사람이 월향의 도움으로 관아 뒷문을 무사히 빠져나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을 때 저 멀리 고을 입구에서는 박문수 어사가 미리 파견했던 전령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했다는 횃불 신호가 보였지요. 이제 됐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막돌아 내가 오늘 이 나라의 정의를 다시 세웠느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받던 거지 소년과 기생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어사 사또가 하나로 뭉쳐 고을의 거대한 어둠을 걷어낼 준비를 마쳤으니 이들의 운명적인 연합은 이제 조 판관을 향한 매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8시 고을의 어둠을 걷어내는 붉은 해가 항구의 짙은 물안개를 뚫고 이글거리며 솟아올랐더랍니다. 마치 하늘이 조 판관의 시커먼 죄악을 낱낱이 비추려 작정한 듯 바다 위는 눈부신 금빛으로 가득했지요. 조 판관은 승리에 도취하여 배에 돛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수염을 쓰다듬었더랍니다. 조 판관의 눈앞에는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받은 황금 괴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조 판관은 그 괴짝을 쓰다듬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지요. 어서 서둘러라. 이 배가 떠나기만 하면 이 고을의 모든 비밀은 바다 밑에 잠길 것이요. 이 황금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니라. 저 짐승 같은 백성 놈들을 어서 배 밑창에 쳐넣어라. 포승줄에 묶인 채 배 위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곡소리를 내뱉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항구 저편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으니 온 항구가 그 기세에 눌려 숨을 멈추었더랍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백성을 팔아치운 대역죄인 조판관은 당장 무릎을 꿇어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박문수 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나타났지요. 구릿빛 마패 속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리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 장엄하기 그지없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항구 곳곳에 매복해 있던 수백 명의 관군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지요. 조 판관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러댔더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하 옥사에 가두었던 거지 선비가 어찌하여 마패를 들고 있단 말이냐? 저놈은 가짜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입을 막아라. 하지만 박문수 어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막도리와 함께 목숨 걸고 빼낸 조 판관의 이중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더랍니다. 조 판관, 내 놈이 중앙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백성을 팔아치우고 어사들을 독살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여기 다 적혀 있느니라. 내 놈의 탐욕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내 놈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장부가 공개되자 조 판관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고 관군들은 순식간에 인신매매 가담자들을 포박했더랍니다. 배 안에 갇혀있던 수십 명의 백성이 포승줄을 풀고 무트로 쏟아져 나오자 항구는 통곡과 환희가 뒤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지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살았네.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의 은인이십니다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달은 조 판관은 황금 괴짝 하나를 들고 뒷길로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막도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더랍니다. 막도리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솜씨로 튼튼한 밧줄 덫을 미리 설치해 두었지요.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 이 나쁜 사또 놈아. 막도리가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자 도망가던 조 판관은 발이 걸려 황금 더미 위로 보기 좋게 고꾸라졌고 곧바로 달려온 관군들에게 멧돼지 묶이듯 꽁꽁 묶이고 말았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서 위엄 있게 선포했지요. 조 판관의 모든 재산을 즉시 몰수하라. 또한 관아의 모든 곳간을 여러 억울하게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정성껏 돌보라. 곳간이 열리고 굶주렸던 이들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술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막도리는 박문수 어사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더랍니다. 나리,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으시겠지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나리. 월량 또한 어사의 곁에서 백성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평화가 찾아온 고을의 새 아침을 목청껏 축하했더랍니다. 가장 비천한 거지 소년 막도리의 용기가 나라의 관리를 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으니 이 통쾌한 승리의 소식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을의 평화가 찾아온 줄로만 알았던 그날 오후 먹구름보다 더 시커먼 그림자가 한양에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더랍니다. 조 판관의 뒤를 봐주던 한양의 세도가가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까 두려워 고을 전체를 입막음하려 전문 암살 조직인 흑영대를 급파한 것이지요. 흑영대 요원들은 해가 저물기도 전에 고을 구석구석에 잠입하여 마치 소리 없는 유령처럼 관아서고 주변을 에워쌌더랍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박문수 어사가 확보한 조 판관의 이중 장부를 잿더미로 만들고 어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었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흑영대의 우두머리가 서늘한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더랍니다. 순간 관아의 서고와 백성들이 모여 살던 초가집들에 일제히 불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화마는 미친 듯이 날뛰며 순식간에 관아 전체를 집어삼켰고 평화를 만끽하던 백성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려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불길이 치솟는 서고 안에서 장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흑영대 자객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객들은 독화살을 쏘아대며 박문수 어사를 불길 속으로 밀어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장부를 지켜야 한다. 이 장부가 사라지면 저 악독한 무리들을 처단할 증거가 사라진다. 박문수 어사는 타오르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도포 자락으로 장부를 감싸 안으며 버텼더랍니다. 하지만 이때 자객이 쏜 독화살 하나가 박문수 어사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어깨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고 박문수 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렸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가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흑영대 자객들이 우물에 강력한 독약을 풀어넣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 나르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왜 이래?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쓰러졌어. 사람 살려. 마을 여인네들의 비명 소리가 불길보다 더 뜨겁게 고을을 뒤덮었더랍니다. 한편 장터 구석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던 막돌이는 자신이 머물던 폐가 사찰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 안에는 다리가 불편해 미처 피하지 못한 거지 동생들이 갇혀 있었더랍니다. 막돌이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려 했으나 거센 화마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았지요. 박문수 어사는 또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불타는 서고 창살 너머로 울부짖는 막돌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쥐어뜯었더랍니다. 포박되어 있던 조 판관은 이 혼란을 틈타 포승줄을 풀고 탈출을 시도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다 태워버려라. 나를 배신한 이 고을과 저 건방진 어사 놈까지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라. 장부만 사라지면 한양의 대감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정의의 승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고을 전체가 시커먼 연기 속에 잠겨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련이 박문수 어사와 막돌이 앞에 닥쳐온 것이지요.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다시 한번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만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더랍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고을 전체가 거대한 화로처럼 달궈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더랍니다. 관아서고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 소리로 가득했고 독화살을 맞은 박문수 어사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가슴 속의 장부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불길을 피해 달아나던 막돌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더랍니다. 과거 약초꾼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산속 깊은 곳을 누빌 때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던 바위 틈새의 비밀 샘물을 본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맞아. 그 샘물이 고을의 마른 관계수로 상류와 연결되어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물만 터뜨리면 독이 든 우물도 씻어내고 이 불도 끌 수 있어. 막돌이는 뜨거운 열기를 뚫고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연기가 폐를 찔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막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산 중턱의 거대한 암석 앞에 도착했지요. 막돌이는 주변에 떨어진 녹슨 곡괭이를 집어들고는 사력을 다해 바위 틈새를 내리치기 시작했더랍니다. 콱과광, 콱구궁.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바위가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수백 년간 갇혀있던 청정 지하수가 마치 용틀이 많은 청룡처럼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쏟아져 나온 명수는 메말랐던 수로를 타고 폭포수처럼 고을 광장으로 밀려 내려왔더랍니다. 물이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린다. 수로를 타고 넘쳐흐른 물줄기는 독이 든 우물을 순식간에 씻어내고 마을 광장을 가득 채웠지요. 월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부녀자들을 소집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맑은 물의 거적을 적셔 관아에 불을 끕시다. 우리 어사 나리를 살려야 합니다. 백성들은 젖은 거적과 양동이를 들고 화마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독 기운에 비틀거리던 박문수 어사에게도 막돌이가 미리 챙겨주었던 해독초 가루가 전달되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입안 가득 쓴 약초를 씹어 삼키며 마비되었던 어깨의 감각을 되살렸지요. 네 이놈들 흑영대 자객들아, 백성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줄을 몰랐더냐. 박문수 어사는 젖은 도포를 휘두르며 자객들의 칼날을 막아내고 수로의 물을 이용해 흑영대 요원들을 진흙탕 속으로 유인하여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더랍니다. 불길이 잦아들자 마을 장정들은 낫과 곡괭이를 들고 박문수 어사의 곁을 지키며 거대한 인간 장벽을 만들었지요. 한편 혼란을 틈타 도망치던 조판관은 막돌이가 터뜨린 물줄기가 마을 길목을 덮치자 그 급류에 휘말려 허우적대고 있었더랍니다. 사람 살려, 나 살려라. 이놈의 물줄기가 어디서 이렇게 쏟아지는 거냐. 조 판관은 비참하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붙잡혔고 박문수 어사는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더랍니다. 자객들은 백성들의 단결된 기세와 어사의 위험에 눌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기에 이르렀지요. 불길은 완전히 잡혔고 고을의 우물은 막돌이가 터뜨린 맑은 지하수로 다시 채워져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막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한 듯 웃어 보였지요. 막돌아, 내가 오늘 이 고을을 2번이나 구했구나. 내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장부도 나도 이 백성들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비천한 거지 소년의 기지가 화마를 잠재우고 독을 씻어내어 고을의 정의를 다시 세웠으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고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더랍니다. 시커멓게 그을렸던 관아 마당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 깨끗이 닦아내었고 조판관의 앞제에 신음하던 장터에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지요. 마침내 한양에서 임금님의 추상 같은 어명이 적힌 교지가 도착하던 날, 고을 백성들은 모두 관아 앞에 모여 숨을 죽였더랍니다. 백성을 짐승처럼 팔아치우고 어사들까지 해하려 했던 대역죄인 조판관과 그 수하들은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함성 속에서 엄중한 국법에 따라 극형에 처해졌고 그 가문은 영원히 정몰되었으니 참으로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박문수 어사는 그 자리에서 막돌이의 손을 잡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섰더랍니다. 어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어 조 판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막돌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음을 선포했지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거지 막돌이가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선비의 귀한 자식이자 이 고을을 화마에서 구한 영웅이니라. 내 이 아이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빼앗겼던 전답을 모두 돌려주노라.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월양 또한 조 판관에게서 몰수한 재물 일부를 하사받아 마을 어귀에 커다란 서당을 세웠더랍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것이니 고을 사람들은 그 서당을 청운서당이라 부르며 월향의 깊은 뜻을 칭송했지요. 어느덧 박문수 어사가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새벽이 밝았더랍니다. 막돌이는 어사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눈물로 간청했지요. 나리, 저도 나리를 따라 한양으로 가고 싶구먼요. 나리 곁에서 마패도 닦아드리고 굳은 일도 다 하겠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막돌이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더랍니다. 막돌아, 너는 이 고을의 희망이자 미래니라. 이곳에서 열심히 글을 닦고 몸을 키워 훗날 내 뒤를 잇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다오. 그것이 내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길일 게다. 박문수 어사는 품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은반지를 꺼내 막돌이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더랍니다. 이 반지를 징표로 삼아 우리 훗날 한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자꾸나. 그때까지 이 고을의 백성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박문수 어사가 탄 말머리가 고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온 고을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만세, 만세를 외치며 눈물로 어사를 배웅했더랍니다. 막돌이는 서당 앞 언덕에 올라 박문수 어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은반지를 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사람들은 술잔을 가로채고 산맥을 뚫어 물줄기를 터뜨린 영웅 막돌이의 이야기를 야담으로 전하며 자식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쳤더랍니다. 박문수 어사는 그 뒤로도 이름 모를 고을을 누비며 또 다른 막돌이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자맹을 멈추지 않았으니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소년의 용기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웠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천운야담의 전설로 남아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며 길고 긴 여정의 끝을 맺었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막돌이와 박문수 어사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비천한 신분이라도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가지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교훈이 고단한 우리네 삶에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억울함 없는 평안과 복된 소식만 가득하시길 저희 천운야담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